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선 대략적으로 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자크 아탈리가 현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짚어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1부에서 얘기했던 건 뭐 문명이 바다가 필수적이고 바다가 왜 좋은지 뭐 이렇게 식량의 그 근원지가 됐고 물류 이동에 저기 이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물자가 바다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이 바다 무역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네. 그 대항해 시대. 그쵸. 대항해 시대. 이거 뭐 그거 예전에 제가 너무 기억나는 게 대항해 시대 게임도 그렇게 다들 그 게임을 그렇게 되게 열심히 대항해 시대 게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해본 것 같긴 해요. 아니 문명도 안 해. 대항해 시대도 안 해봤어. 나 안 해봤는데. 삼국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아니 왜 취향 존중합시다 이거. 천하에 대한 고민은 언제 합니까? 아니 취향 존중하세요. 아니 그 나는 대항해 시대 게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막 모바일 게임도 하고 그 아마 온라인 게임도 있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 보니까 게임은 다 했는데요. 그게 대항해 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코에이 대항해 시대가 있어요. 코에이요? 코에이 걔가 코에이. 삼국지 게임도 만드는데 일본에 있는 게임사예요. 아. 네 거기서는 그 대항해 시대 게임 뭐 몇째 3인가 2인가 그 유명한 게 있는데 보통 많은 남자분들이 그걸로 전 세계 세계지를 공부합니다. 아 그걸로 공부해요? 어디에 무슨 섬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많이 나고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아마 여기 자카탈리 교수님도 많이 얘기할 텐데 유럽이 지금 패권을 잡은 배경에는 그 대항해 시대에 특히 유럽이 그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로 갈 때 보통 총을 가져간대요. 그럼 그 추장들이 총 같은 거 좋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부족들한테 총을 준다는 거야. 그럼 거기 노예를 사요. 그럼 추장들이 판 노예를 사. 그럼 그 노예를 데리고 브라질이나 저기 서인도 제도로 가요. 그럼 플랜테이션 농장에 노예를 팔아. 근데 거기서 설탕 왕창 사요. 플랜테이션 농장에 나온 걸로. 그럼 그 설탕 가지고 유럽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서 그 귀족들이 디저트 먹고 마카롱 먹고 하려고 그걸 엄청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삼각형을 계속 돌아요. 그래서 삼각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유럽에 불을 쌓았다고 하는데 제가 중학생 때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죠? 너무 신기한 게 혼자서 무역로를 막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사고 여기서 이거 사고 이 비싼 애고 해니까 내가 삼각무역을 돌고 있는 거야. 와 진짜요? 그러니까 그 체험학습이네. 그 대항이 대항 시대에서 시대에서? 그 게임을 잘 만든 거지. 잘 만들었다. 왜냐면 문명은 그게 완전 가상 역사잖아. 가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사실 딱히 그 나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돈 벌만큼 벌어. 그거 다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요. 향료가 왜 이렇게 비싸자고 향료를 해서 막 다 죽여.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게 유럽 식민지가 딱 그랬댔잖아요. 맞아요. 동남아시아 점령하고 사람 다 죽이고. 그러면서 와 이게 대항해 시대가 진짜 좋은 교육 자료다. 제가 세계지리 공부해서 만점 받았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대항해 시대 덕분이네요. 진짜 그치? 그쵸.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게임으로 나온 거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항해 시대 게임 그 이야기를 한 거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쾌감이 있나 봐요. 엄청 그쵸.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향신료 같은 거는 정말 비싸니까. 근데 이제 이 향신료가 되게 그 중세 시대의 금 같은 존재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고기를 그냥 먹으면 누린내가 나는데 맞아. 후추를 처음 접해보니까 이거 신세계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쿠킹 클래스를 또 가가지고 향신료의 중요성을 배웠잖아요. 무슨 향신료? 향신료가 되게 비싸더라고. 비싸죠. 좋은 것들은. 무슨 향신료를 제일 써봤어요? 비쌌던 건 꽃 무슨 샤프란. 샤프란이 비싸더라고. 맞아요. 샀어요. 왜 아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대항해 시대에 나오거든. 아 정말. 게임을 시켜도 이런 걸 시키면 됩니다. 어렸을 때 애들 뭐 F 총싸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 이런 거 시키면 맞아요. 공부도 되고. 교육적이네요. 교육적인데. 샤프란이 막 2g에 맞아요. 막 4만 원, 5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게 샤프란이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에는 후추가 왜 금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 금보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샤프란이 금값의 한 5,000배, 6,000배 가격이었다고 했어요. 옛날 그때 당시에. 옛날에. 아 그래서 그 구근을 키울까 봐. 뭐를? 아, 그 꽃을. 그 꽃
또 비싸지 않나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그래요? 구근은 몇 천 원 안 해. 아니 국은 한 100개 키우면은 한 1g은 안 나오고 이러겠죠. 그게 괜히 비싸겠어요? 그러겠죠? 당연하고. 이거 집에다 무슨 뭐 국은 밭을 만들려고? 아니 한 5개 키워가지고 요리할 때마다 뜯어서 쓰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거고. 근데 아무튼 비싸죠. 향신료가 비싸더라고. 진짜 비싸요. 그 이 향신료를 보면서 이거 뭐 유현준 교수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향신료를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거든요. 듄이라고. 저도 저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듄이라는 이건 뭐 스포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세계관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 그 어떤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에서만 나는 그 스파이스라는 자원이 있어요. 귀한 이게. 자원이 있죠. 이게 약간 마약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자원이 우주항에 되게 필수적인 건데 이거를 둘러싼 이제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치 관련된 영화죠. SF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인류에게 이 향신료가 중요했구나를 이 영화를 듄이라는 영화가 원작 소설이 70년대 중반인가 그랬잖아요. 65년.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스파이스가 이제 향신료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향신료는 아닌데 이름을 스파이스를 붙인 거 자체가 작가가 그때 그 대항해 시대 스파이스를 붙인 거라고 했어요. 생각을 한 그걸로 생각해서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향신료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요리를 되게 많이 엄청 좌우하더라고요. 다르죠. 저는 좀 요리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편이잖아요. 하시니까. 제 찬장을 열면 네. 한 최소 10가지? 최소? 그래요? 나도 이제 한 8가지는 있어요. 진열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요리는 못해요. 실제 먹어야지. 요리를 얼마나 해먹나요? 해먹냐고요? 네. 그냥 거기 가서 배운 거를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향신료가 촉발한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쨌든 이게 말하고 싶었던 게 그 향신료 무역,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의 향신료를 향한 모험이 왜 중요했냐면 이 향신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도랑 상업이 발달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인의 모험이라고 길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인 이제 그 집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마 세계 최초의 보험도 아마 이제 해상무역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런 개념이 먼저 생겼던 게 중국이 인도랑 교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중국 상인들이 인도에 가서 향신료나 이런 물자들을 가져오는데 중국 상인들이 떼거지로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 여러 상인들이 여러 배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자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나눠 가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g이 있다면 100g 뭐 후추 100g이 있다 이러면 20g, 20g 해서 내 게 아니더라도 이걸 다 나눠 담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배가 이제 그 침몰하더라도 남의 걸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거를 통해서 보험의 개념이 생겼고 주식회사 개념도 약간 여기에서 파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소유권을 다 같이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가 막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뭐 경제관념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은 그 실크로드도 있고 다 육상무역도 당연히 했는데 바다무역이 특히 여기 자카탈리 교수님이 아마 강조를 하는 게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때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스페인 대항해 시대에는 배 한 대가 들어오면 스페인의 경제가 달라질 정도의 파급력이 컸대요. 배 한 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풍랑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경기가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 육상에 무슨 뭐 말 등에 뭐 실어가지고 하는 정도의 무역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외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그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이제 내수가 아니라 대외 경제에 의존을 하면서 경기가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는 내수로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해외 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중세 경제 발전을 답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한국이 뭐 사실상 섬나라인데 섬나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엄청 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무역 대국이 된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도를 거꾸로 한국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맞아, 지도를 맞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맞아.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뚫려 있으니까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옛날에 되게 많이 유행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맨날 그러셨는데 쥐도를 뒤집어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맞아, 나 그런 얘기 글로벌 인재가 되어라.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교실 올라가는 그 계단에 지도가 거꾸로 돼 있었어 항상.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데. 그것도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라인데 엄청 클리셰죠, 그것도. 클리셰죠, 클리셰.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는 클리셰죠. 그러니까 마치 만우절에 교복 거꾸로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건. 근데 확실히 그 지도를 그렇게 보니까 다르긴 하더라고. 그죠.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게 왜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게 중요한 게 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바다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유럽 제국주의 시절에도 어쨌든 식민지 탐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남국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무역도 그런 것에, 그러니까 이런 뭐 자기 물건들이 자기네 시장에서 유럽에서만 팔면은 그게 돈이 잘 안 되는데 아프리카 출장 갖다 주면은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 이제 설탕을 사서 남아프리카에 노예를 팔아서 설탕을 사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제가 불어날 수 있는 원리인 거죠. 바다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경제를 넓히면. 근데 그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 바다로 진출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좀 많이 받겠네요. 왜냐면은 물건을 팔 기회도 없고 뭐 시장 확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에 국력 차이가 났던 거는 그런 바다에 진출을 했냐 안 했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적 함대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나 뭐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험을 되게 중시를 해가지고 맞아요. 마젤란이나 바스코다가마처럼 이렇게. 네덜란드도 엄청 항해 도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덜란드도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다 그 항구 도시니까. 룩셈부르크래. 저기 뭐야? 네덜란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계속 유럽 얘기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건 왜 아시아는. 중국은 근데 나름 해상 무역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문제. 원래 사실 GDP로 놓고 보면 한 17세기, 16세기까지는 중국이 훨씬 압도적이었는데. 그쵸. 그럼 왜 중국은 이 좋은 바다 무역을 안 했느냐. 그 너무 그건 거지. 너무 중화 사상에 갇혀가지고 그치. 이 대국을 다스린다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배 타봤는데 없이 위험한. 근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일본을 한번 먼저 짚어보면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나마 좀 돼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왜 우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전국 통일을 두 번째로 한 인물을 배우잖아요.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있었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서양 문물을 그렇게 뭐 받아들일 기회가 엄청 많지는 않긴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일본은 그나마 그 전부터 이런 뭐 배 타는 이런 거에 열려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중국은 아까 백혜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중화민족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네 개짱이고. 근데 실제로 그 전도 그러니까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 유럽 어느 나라보다 되게 발전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쵸. 문화도 발전했고. 저 이게 그래서 그 미스테리잖아 항상. 중국은 왜 바다를 안 나갔는가. 중국이 원래 지금 패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재밌는 책 읽었는 게 그 고려대 그 교수님이신데 뭐 사학과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대운하 시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에 대응 개념으로 대운하 시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중국은 원래 진시황 때부터 왜 그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그 운하를 만드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수나라 때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저우 소주에서 베이징까지 나가는 그 운하를 팠어요. 근데 그거를 파니까 그 남쪽에 있는 엄청난 경제력이 그 북쪽에 있는 황토지대랑 만나가지고 내수 경제가 엄청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게 중국은 남들이 대항해 시대를 할 때 대운하 시대를 맞았다. 내부적으로 엄청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너무 큰 거지. 그렇지.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치. 사람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같은 나라지만. 자기들만의 세계인 거지.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안 나갔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의 일본이 약간 그런 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내수가 너무 크고 내수가 그냥 너무 잘 되니까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 없고 해외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현금만 사용하고 핀테크 업체들도 별로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국도 어쨌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가 너무 강하니까 바다를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럽은 바다를 이렇게 지배를 해야 되는 거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거였는데 유럽은 이제 내수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무역을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내수가 너무 강력하니까 바다를 그냥 천연 요새로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우리 너무 쳐들어오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뭐
결국은 해외 진출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얘네들은 바다를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가 최대 컨셉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천연 요새를 어떻게 지킬까? 이랬던 게 되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약간 아시아 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에 약간 순응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자연은 어머니고 맞아요. 약간 바다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약간 어떤 요새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은 약간 서양 사람들은 자연 재해를 약간 이기고 나아가야 하고 뭔가 큰 풍랑을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고 약간 이런 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올만한 메리트가 있는 게 유럽에는 그 딱히 그 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 산물이 엄청 진귀한 거야. 뭐 향신료 이런 게. 근데 중국은 가깝잖아요. 왜냐면 중국은 그때도 동남아시아랑 무역은 했거든요, 다. 맞아요. 그때 광동성 이런 데는 무역지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그거 별로 그게 딱히 전 세계에서 가져올 만한 게 없었던 거야. 마카롱. 그것도 아니 봐봐요. 중국에 설탕 나잖아요. 중국에 설탕도 나. 땅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만들어서 먹겠죠. 근데 유럽은 향신료도 없어. 뭐 그 설탕도 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대가 한정적이죠. 추운 맞아요. 지대가 한정적인데 중국은 뭐 인도랑도 붙어 있죠. 아랍이랑도 붙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가져오기만 해도 다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신기해도 산 것들이라 생각을 해서 가져올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한 게 있어도 산 것? 그러니까 미개한 놈들이라고 미개한 생각하는 거죠. 오랑캐라고 치부하니까 야 우리 게 최고인데 신토부리가 최고인데 뭐하러 걔네들 거 하긴 해가지고 하냐. 마카롱 왜 먹어 월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아니 왜냐면은 반론을 한 게 근데 그 당시 유럽인들은 음.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 사람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들도 오만한 태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맞는데 왜 자꾸 반론을 하지? 아니 근데 이제 식민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복해서 내가 거기 있는 자원을 취해 와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한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럴 필요 없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원이 워낙 잘 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갈 생각보다는 우리 거를 지켜내야겠다는 컨셉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근래의 근대 시대로 갔을 때 흥선대원군이 너무 세국 정체를 피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워낙 붙어 있으니까 중국에 일본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 중국에 들어오는 외부 물자를 통해서 그냥 그 외부 자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하긴 우리는 뭐 외세 침략에 그거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리고 긴 항해를 하는 개념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근데 그게 그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히려 고려가 그 중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무역로의 끝지점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코리아도 뭐 고려를 부르는 이름이다. 근데 고려 때는 했는데 왜 조선 때 안 했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게 고려는 좀 호족 중심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잘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조선은 엄청 센 그 중앙 권력 빼고는 다 이렇게 그냥 거기 복종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신진사대부나 이런 그쵸. 성리학 근데 어디든 해외 무역을 하는 순간 거기로 부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파워가 세죠. 반사회 세력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명나라도 그런 해양 세력 자체의 성장을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 해양 세력은. 그냥 배 타고 나가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나 명 같은 경우는 그 바다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해외 무역 허용해주면 얘네들이 기어오르는 세력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중국이 사실 항상 폐쇄적인 게 아니라 당나라, 송나라 이럴 때 광저우 이런 데 외국인이 한 20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특히나 시장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중앙 집권형 권력이 아니라 애들을 풀어줬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애덤 스미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시장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은 해외 무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제 해양 무역이 발달했었던 때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아시아는 그 유럽보다 훨씬 발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통치력이 강하니까 그런 신흥 상인들이 나는 걸 싫어했고 유럽은 다 그냥 뭐 길드 단위로 돌아가든지 뭐 영주라도 조그만한 영주들이니까 누가 뭐 장사를 하든 말든 통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상업을 권장하듯이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를 할 수 없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뭐 무역 얼마나 합니까? 물론 못하게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폐쇄 경제라는 나라들 있잖아요. 적극적인 이게 무역, 뭐 자유무역 이런 거 권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런 거 하는 나라들 보면 좀 권위적이거나 통치력이 강한 나라 뭐 그런 데인 거고 확실히 바다에 대한 태도가 그게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다로 열려 있는 나라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화물기랑은 또 다른 게 화물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바다 중요하긴 하지. 근데 화물기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화물기로 최대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중량을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보잉 747 항공기로 따졌을 때 150톤 정도 된대요. 150톤. 150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공중에 떠야 되고 그 연료가 있어서 연료가 되게 무겁대요. 난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쵸. 뭔가 비행기가 뜨는데 150톤이나 뜬다고? 너무 무서운데? 그죠. 근데 이제 비행기는 그렇긴 한데 컨테이너선은 다르잖아요. 그쵸. 컨테이너선은 이게 10톤 중량의 컨테이너 1만 개를 실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 가장 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은 10톤 곱하기 1만 개 하면 10만 톤. 을 실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우리 더 박스 편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그 컨테이너 얘기가 나와요. 더 박스의 내용이 되게 이게 상세히 나와가지고 그게 진짜 놀라운 게 더 박스를 근데 인용을 해요? 더 박스를 이용하지 않지. 인용하지. 근데 컨테이너가 세상을 바꿨다. 어떻게 바꿨냐 이런 내용. 읽으셨겠죠. 지적 똑잡살 들었나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한 메일 보내봐. 메일 보내. 왜 내가 얘기한 거 똑같이 쓰면서 인용을 안 하냐? 그렇게 아니 뭐 우리 회사 기고도 했는데 기고도 당연히 하시니까 중앙일보 인용을- 기자다 이렇게 이메일 해봐요. 아니 근데 이게 컨테이너가 진짜 그 대단하게 느낀 게 제가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잖아 또. 아마 직구하시는 분들 이거 나갈 때쯤 많을 텐데 더. 언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모르겠어. 그냥 뭐 TV에 나올 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 맞아, 우리 아무도 몰라. 프라이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점점 언제야? 길어져. 점점 길어져서. 근데 그 뭐지? 제가 이제 이번에 애플워치를 샀는데 네. 그 줄질한다 그러잖아. 애플워치 이 줄질이 뭐예요? 그 줄을 계속 애플워치의 바꾼다고? 줄을 계속 바꾸는 게 이게 또 유행이 아니지. 그냥 많이 하는 건데. 근데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애플 워치만 바꾸는 거 아니고요. 갤럭시도 바꿔요. 저 에이. 갤럭시 워치 유저인데요. 갤럭시 워치 줄질한다. 지금 갤럭시 워치 차고 있나요? 안 차고 왔는데요. 안 차잖아. 나는 뭐 한 몸처럼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요즘에 이 줄이 그 알리바바에서 워낙 좋은 그 이쁜 게 많아가지고 그 중국 분들이 그 워낙 잘 만들고 싸게 만드니까 많이 사오거든요. 알리 줄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근데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 광군절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아마존에서 뭐 사도 무료 배송해 준다고 계속 뜨더라고. 그래요? 맞아. 알리바바 무료 배송이더라. 알리바바도 그래요? 무료 배송이고 그 뭐 어디 구독 뭐 한 달에 10,000원 내면은 아마존 무료 배송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뭘 사요? 저는 그거밖에 안 사요. 애플워치 줄. 근데 다행이다. 뭔가 가짜일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사겠어. 그냥 가짜여도 되는 걸 사는 네. 거죠. 애초에 가짜를 사는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당할 일이 없지. 근데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6일이네요. 11월 보시네? 26일? 네, 내일이에요, 내일. 지금 녹음일 녹음 기준으로 기준으로. 내일이네요. 이게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지구 반대편 미국이면 지구 반대편인데. 그러니까 걔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왜 우리가 챙기는 근데 거기서 오는데 배송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야? 얼마나 이제 인류가 생각해봐. 옛날에 한 500년 전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물건을 옮기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위험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TV를 시켜도 무료 배송이 오는 경우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송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바다 덕에 만들 수 있는 일인 거지. 계속 해양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조선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예전에는 이런 컨테이너선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해상 수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상 뭐 그 무역을 이용하는 양도 늘어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2017년도에 그 해양으로 수송되는 전체 물량이 110억 톤인데 이었는데 2025년에 한 150톤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다 이렇게 이런 직구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예전에 저희가 뭐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희귀금속 같은 것도 사실 그렇죠.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퍼져 있으니까
그거는 다 해양을 이용 뭐 수송기로 다 할 수가 없겠죠. 대항해 시대를 하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해양 운송이 미래에도 계속 필수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3,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